저는 살인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인교사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죽인 건 제 손이 아니었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제가 속삭인 그 말이 시어머니의 숨을 끊었고 저는 30억 원의 유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때마다 제 손은 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고 밤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날 죽였구나.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올해 48.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이 얼어붙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 저는 언니가 물려준 헌 옷을 입었어요. 수학여행을 갈 돈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고. 23세 저는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맞선이었어요.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죠. 저는 민수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다정한 남자였어요. 저는 민수에게 최선을 다해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쁘게 웃고 상냥하게 대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6개월 만에 민수가 청혼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민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감격한 척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는구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시댁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예단도 후하게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 최옥자 여사는 저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자상하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제게 늘 친절하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정말 잘 됐어. 결혼 후 처음 5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려갔어요. 시댁에서 사주신 강남 아파트는 30평대였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고 추운 겨울에 떨지 않아도 됐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 잘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이라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우리 손주 이쁘지? 민수 어릴 적 똑같아. 어머님 정말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손주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저를 도와주시려는 마음도 컸습니다.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셨어요. 수진아, 넌 쉬어. 내가 할게. 고마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효부 소리를 들었고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될까? 민수 월급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의 SNS를 보며 비교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들, 명품 가방을 든 사진들, 넓은 집에서 찍은 인테리어 사진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 월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점점 조바심이 났어요. 결혼 7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상주 옆에서 조문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유산 문제가 생기겠구나. 시아버지는 회사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대충 계산해도 50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산 정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민수와 저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사는 큰아들 민수에게, 부동산은 작은아들에게, 그리고 예금은 아내 최옥자에게.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회사 가치가 얼마일까? 적어도 20억은 되지 않을까? 민수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던 거예요. 장부를 보니 빚이 30억이나 됐습니다.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 줄 몰랐어. 어떡하지? 결국 회사는 정리됐습니다.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난이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빚 일부를 갚는데 보탰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된 거죠. 시동생이 물려받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이 많이 있었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됐어요. 결국 시댁 재산이라고는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예금 10억과 시어머니 명의의 강남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이게 다야. 고작 이것뿐이야.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혼자 사셨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찾아뵙고 명절에 모시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갔고 저도 간병을 도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민수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사실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네, 알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요. 아니야, 그것 말고 다른 돈.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 그걸 팔았는데 30억 받았어. 민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이요? 그런 돈이 있으셨어요?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아버지한테도? 왜요? 아버지가 사업 망칠까봐 그 돈만은 지키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평생 그 돈을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시아버지조차 모르는 비밀 계좌였습니다. 그 돈은 다 너희들 줄 거야. 민수랑 민호랑 나눠 가져. 고마워요, 엄마.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엄마가 죽기 전까지는 그 돈 쓰지 마.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쓸 거야. 남는 돈은 그때 가서 주마. 네, 알겠어요, 엄마. 그날 저녁 민수는 제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억, 15억은 우리 몫이네. 드디어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함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하지? 병원비로 얼마나 나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쓰실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야위어 가셨죠.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효자였어요.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갔어요. 간병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좋아지고 계세요. 1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기뻐했어요. 엄마가 오래 사시는 거 좋은 거잖아. 그렇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30억 중에 얼마나 남을까? 그리고 6개월쯤 더 지났을 때 의사가 또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환자분 정말 강하시네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도 기뻐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그 돈을 다 쓰실지도 몰라.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없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돈 생각만 났어요. 30억, 15억.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시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다 없어질 텐데, 그때 제 머릿속에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어떨까?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집에서 요양하시게 됐습니다. 저희는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민수는 주말에 가고 저는 평일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약을 드시는 걸 봤어요. 항암제와 진통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 그 약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약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또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저는 약통을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항암제 2알을 몰래 빼냈어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으로 개수를 채웠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악마가 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약 2알인데 뭐.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제 양심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보실 때 약을 빼냈어요. 이번에는 4알. 그 다음 주에는 6알. 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약을 정확히 세어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시기만 하셨죠. 2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계속 드셨죠? 네, 빠짐없이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약을 빼낸 거였죠. 의사는 항암제 용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약을 빼냈어요. 더 많이, 더 자주. 악마가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걱정했어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야? 분명히 나아지셨는데.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대.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가락질하시는 꿈. 내가 날 죽이는구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다시 입원하셨고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민수와 시동생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저도 간병을 도왔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제가 약을 빼내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을 텐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인수야, 네, 엄마. 엄마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통장이 서랍에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30억, 너희들 나눠 가져.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마웠어. 민수 잘 돌봐줘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서랍에 있었어요. 정확히 30억 2천만 원. 민수와 시동생이 반씩 나눴습니다. 우리 몫은 15억 1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이 돈은 제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수는 기뻐했어요. 응, 그래야지.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차도 샀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 가방을 살 때 시어머니가 제게 웃으시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비싼 식사를 할 때 시어머니가 손수해 주시던 음식이 생각났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는 꿈. 내가 날 죽였어. 며느리. 약을 빼낸 게 내 짓이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민수가 걱정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래? 악몽 자주 꾸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민수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민수가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뭐라고? 퇴직금 받고 나가래.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15억이 있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민수는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당을 차렸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투자한 돈 5억을 날렸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사업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 하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3억을 더 잃었어요. 15억 중에 벌써 8억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다 날리는 거 아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준혁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어요.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2억.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어요. 이제 남은 돈은 5억.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15억이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도 생겼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마음의 짐.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죽인 시어머니. 그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하지만 약도 소용없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어머님한테 죄를 지었어. 무슨 소리야? 나 어머님 약을 빼냈어. 항암제를.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우리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약을 빼낸 거야. 민수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를 죽였어. 민수는 울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어요. 이혼하자. 여보, 난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얼굴만 봐도 우리 엄마 생각나. 제발 여보. 이혼 서류 가져왔어. 사인해. 민수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인했어요.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진 돈은 겨우 5천만 원. 나머지는 다 민수에게 주었어요. 이혼 후 1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시어머니와 똑같은 병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게 벌이구나. 시어머니를 죽인 벌. 저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시어머니께 사죄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 받을 자격 없어. 어머님한테 죄를 지었는 걸.
민수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 달이라고 했어요. 제 몸은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남기는 이유는 제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30억 때문에. 그 돈을 손에 쥐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건강도 평화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신 게 다행입니다. 제 추악한 모습을 안 보셔서.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바르게 살아. 민수, 미안해. 용서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이제 저는 갑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벌을 받으러. 박수진 씨는 그로부터 2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전 남편 민수 씨와 아들 준혁 군만 참석했습니다.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욕심이 많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그 욕심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30억은 결국 5억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병원비로 다 사용됐습니다. 돈을 줬다가 모든 걸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박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